단순히 지금 시장 몇 프로를 뺏기는 걸 넘어서 앞으로 대기업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독점하는 데 있어서 이 대목이 좀 가장 우려가스럽고요. 5년 10만 킬로 이내 질 좋은 차량들은 대기업에서 다 가져간다는 건데 5년이 넘고 10만이 넘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요. 그때부터 차량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차량들만 저희가 매집을 해서 수리비 들여서 팔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물 흐리는 거는 몇몇 그 중고차 상인들이잖아요. 대기업이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그만큼 대기업에서 더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큰 아쉬움과 유감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뼈아픈 자성이 있고요. 대기업이 중고차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을 살 권리를 찾아주고 그거를 해놓고 들어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라는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옥입니다. 중고차 판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 등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독과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정비와 도색 등 관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선택이 폭이 넓어진 것 같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김지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뭐 제 주변에도 중고차 사는 사람들 많은데 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신차 시장이 170~80만 대 정도 되는데 중고차 시장이 B2C,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거래 자체가 250만 대에서 26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시장 규모의 1.3배에서 1.4배니까 적지 않은 시장입니다. 원래 잣대를 신차 시장보다 크다 그러면은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2.5배, 선진국은 대부분 다 2배가 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면은 250만 대, 60만 대에서 350만 대, 400만 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측면. 또 규모 자체가 지금 최대 30조 원 시장에서 50조 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중고차 시장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국내외적인 여건 중에서 코로나 문제도 상당히 컸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신차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중고차 시장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성장하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인다면은 얼마든지 시장 규모는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네. 더욱이 보통인데 중고차 구입할 때는 단지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시승도 해보고 차량을 보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신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네, 신차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가격만 맞으면 그냥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남이 쓰던 물건을 리프레시해서 재무장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역시 이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가격도 그렇지만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회장님,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신차 등록 대비 중고차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지금 중고차 딜러도 하고 계신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언론 매체에서 뭐 중고차 시장이 1.4배 크다, 7배 크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통계청 통계누리나 국토부 자료를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순수 사업자 거래,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 업체의 거래량이 117만 5,855대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110만 대, 19년도에 109만 대, 20년도 113만 대. 근데 언론에서는 신차 시장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390만 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한테 차량을 사오게 되면 매매상서를 명의전을 하고 다시 판매하게 되면 또 명의전을 하고 또 상사 간에 명의전하는 게 있고 또 알선 이전 등록이라고 해서 소비자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개인 간 직거래. 네. 이게 1년에 한 128만 대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같은 중고 매매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B2C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는 117만 5천 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 거래가 뭐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진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금 어차피 지금 내연기관의 정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계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그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지난 2013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생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3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에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네. 새로 생긴 것이 생기업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신청을 했었고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부적합 판정, 다시 말하면 미지정이죠. 그런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다 냈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까지 못해서 3년 동안 늦춰오다가 지난달 3월 17일 날 네. 최종적으로 이제 미지정을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아직 사업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는 부분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진행을 했었다. 근데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은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내리면서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적합, 부적합만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적합 판정, 다시 말하면 미지정을 했다는 뜻인데 한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미지정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전에 뭐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때는 대기업이 아니라 완성차 업계라는 축소된 범위로 협의를 했었어요. 대기업하고 완성차 업체 네, 좀 단계. 틀리니까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협약이 진행됐다 그러면은
완성차 업계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은 진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결국 협의를 못하고 이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는 게 열리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다 들어오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사업 조정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서 결국은 뭐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면서 다른 분야가 침식이 되면서 엉망이 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지금 중고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조정을 어떻게 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를 하면서 네네. 또 지금 결국은 열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조정을 하면서 진정한 상생 국면으로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회장님,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20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년도 동반성장위원회 미팅을 했을 때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에게 일정 부분 열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상생을 해보는 게 어떠냐, 어떤 이런 권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 미지정을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15명이 동반위에서 지정을 했다는 그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기부는 아예 뒤로 빠져 있고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다시 중기부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동반위에서 지정한 심의위원회 15명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 미지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건 뭐냐면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구형과 선고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판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뭐 형평성이라든가 뭐 공정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미지정이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규모의 영세성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매출과 마진을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 지금 규모의 경제이고 지금 현재 매매상사, 뭐 딜러분들, 어떤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매매상사 대표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투잡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동반회에서 시장 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매매단지에 특화된 매매단지에 오셔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다못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떤 소규모 매매단지 5개, 6개 매매상사가 몰려있는 데도 있고 뭐 강원도, 전라도 쪽만 가보셔도 1인 1상사가 많아요. 대표분이 그냥 혼자 이렇게 한 달에 몇 대씩 파는 그 사업자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사회경제에서 부분에서 발생된 어떤 현상은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너무 이렇게 섣불리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 7%, 9% 현대에서 주장하는 거를 누가 카운터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절대 카운터를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네. 기존에도 대기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중고차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들어온 기업 중에서 뭐 많이 알려진 SK 엔카라든지 K카 같은 데서는 대기업 기반입니다. 네. 이미 진출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소급 적용해서 제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이제 SK 엔카가 문어발식 경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총량제 개념으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매장을 몇 개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확대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함부로 확대를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미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어떤 제한 조건도 없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 회장님도 아까 사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시장에서 이 수입차를 매물을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관련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씨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일상에서 일반 딜러들이 살 수 있는 수입차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예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입차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중고차 판매업이 2013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9년도에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6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토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필수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예전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년도 이렇게 차가 필요해서 뭐 그냥 출퇴근할 차 100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차를 사러 왔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등록증도 없는 차도 있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아예 없었고요. 또 그거는 김필수 교수님이 그때 2002년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오면 최소한의 어떤 사고 유무, 어떤 엔진 미션 차량의 어떤 기본적인 주유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토부 또 다른 부서도 해서 점점 투명화되고 또 시스템이 되고 또 전산이 많이 발달되면서 공유도 되고 어떤 자동차 365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접근을 해서 어떤 차량의 어떤 정비 이력 그리고 또 카이스토리라고 해서 뭐 SK인카다 광고를 내게 되면 거기에 보험 이력을 확인하면서 어떤 이 차가 운행하면서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수원 같은 경우도 공문이 내려왔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 관련해서 좀 내용이 미비하다. 그래서 어떤 주문이 왔냐면 보험 횟수가 몇 회고 보험 뭐 횟수에 따른 보험료가 얼마고 그러니까 총 합산 보험료죠. 네. 뭐 3건에 300이다, 뭐 아니면 뭐 3건에 3천만 원이다, 아니면 전손이다, 뭐 도난이다, 어떤 이런 거를 히스토리를 전부 다 공개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서 정비 이력에 보면 뭐 엔진이다, 헤드램프를 교환했다, 뭐 범퍼를 탈부착했다, 문을 판금했다 이런 주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네. 성능 점검 기록부에 다 명시를 해라. 명시하지 않으면 성능 점검 업자한테 30일 영업 정지 또는 고발 조치까지 후속 다루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조치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법이 허술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되게 칼날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모르던 부분을 성능정업자가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저희도 인지하는 상태에서 팔게 되면 그 인지된 내용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게 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불신이라든가 뭐 속여서 팔았다. 너 알면서 뭐 숨겼느냐 어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뭐 김 회장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마냥 중고차 업체를 보호해 줄 수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외 여건 자체가 뭐 전기차 같은 급변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가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 중고차 분야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라는 부분들이 네. 계속 제시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중고차 분야가 좀 더 쇄신을 해서 자정 기능도 좀 뛰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몇 개 연합회를 자문해주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 같은 데에서는 생계형 지정을 주관하는 중앙정부부서지만은 중고차 잘 모릅니다. 원래 부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허위 미끼 매물부터 허위 미끼 매물이 실제로 단지에서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극히 일부 분들이 미꾸라지처럼 어지럽히는 부분들이 전체 시장을 어지럽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했으면은 좀 더 나은 시장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놔둔 상태였으니까 소비자 단체들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좀 더 쇄신을 하면은 중고차를 재래시장이나 아니면은 할인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나도 백화점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는 게 네. 소비자 단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또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 다양성이 커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직접 중고차 분야에 들어오면서 네. 신차와 중고차를 생애 주기형 관리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인데 결국은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경영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적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흐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진정한 상생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과제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네. 지금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대기업 움직임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 쪽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지 마련부터 사람도 다 뽑고 시스템에 대한 것들, 센터도 마련해서 중고차가 들어오게 되면 200가지 이상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죠. 갖추고 있다가 요이 땅 준비만 돼 있으니까 예. 오케이, 열리기만 하면 그냥 들어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7일 날 미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물밑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는 용인하고 정읍에다가 이미 사업 신청을 해서 이미 받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전반기에는 최소한 자율적인 사업 조정 같은 것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최소한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상생협력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진행할 때는 완성차 업계만 들어와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부지리로 받은 것이 완성차 업계가 얘기를 하는 건데 대기업하고 완성차 업계는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요.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받은 거예요. 렌탈이나 이런 데도 대기업 기반의 렌탈 업체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전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 상생협력위원회 제가 좌장을 볼 때 나오는 협의안 가지고 타이트하게 그림을 잡았으면은 주도권을 칼자루 쥐고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성차 업계라는 축소된 범위였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이 눈치를 보고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아예 열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멘붕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 얘기는 단계로 완성차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가도 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완성차 업계만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매주마다 협의를 해서 6개월 이상을 이제 제가 자장으로 보내서 협력안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 양보도 하면서 3호 70 최대한 10%를 4년 이후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교통부 산하에다가 한국중고차협회를 법적인 위임을 줘서 검증할 수 있는 단체도 만들고 또 중간에 이 매입 구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매입에 대한 것들도 지금 현안이지 않습니까? 매입할 때 실제로 결과적으로 10%다 4년 이후에 그렇지만은 앞에 매입할 때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치열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중고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번 그런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무작정 미지정이라는 건 그냥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성차 업계만 아니라 대기업이 열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리어 다른 기업들이 더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중고차 업계 쪽에서는 위기감을 더 가중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죠. 김 회장님, 결국 중고차 시장은 차량 매입, 그 차를 얼마나 물량을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온 거는 시장이 낙후됐고 소비자 후생과 투명한 중고차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한 1년 이상이 꾸준히 됐단 말이야, 한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근데 현대자동차 상무님에게 5년 이상 10만 킬로 이상의 주행거리 된 차량을 팔면 안 되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어떤 AS망이 전부 다 잘 돼 있고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니까 이런 노후된 차량을 매입해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 당연히 되고 투명한 중고시장 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AS가 끝난 5년 이상 10만 킬로 이상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 피해도 많이 생기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그런 차까지 할 여력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업도 못하는 거를 어떤 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이 5년 지나고 10만 킬로 지난 부식도 돼 있고 오일도 줄줄 새고 이런 차를 갖다 다 정비를 해서 판매하는 게 이게 이제 이치에 맞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량 확보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물량 확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중고 수입차 인증중고사업부에서 예전에는 출고 후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전시 차량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어떤 트러블이 신차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 차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어떤 이런 차량만 인증중고차하다가 이 사업 역량을 좀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데미지가 오기 시작해서 인증중고사업화가 커지면서 지금 뭐 수입차에서도 막 2008년식, 10년식 이런 국산차들까지 싹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또 치열해지고 마진율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마진을 막 1%, 2%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달이나 45일 안에 판매하지 못하면 재고금융의 어떤 이자 부분 그리고 한 달 지나가면서 차량 가격이라는 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45일 안에 판매를 못하게 되면 이제 적자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 매입과 관련해 갖고 완성차 업체와 뭐 합의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중고차발전협의회 11차까지 하고 뭐 중기부 연수원에서도 끝장 토론이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현대 쪽에서 처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사업자 간 거래 130만 대 중에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에 들어가는 현대 기아차만 추려내면 51%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라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 하나 들어오면서 전국 6만 5천 명의 딜러들이 51%의 물량을 현대에 넘겨주고 49% 가지고 6만 5천 명이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현대에서 말하는 1년차 5%, 2년차 7%, 3년차 10%를 진입하겠다고 하는데 매집은 5년 이내 10만 킬로의 차를 모두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대기아가 87% 신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이 소상공인 상대로 이렇게 뛰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라는 거는 네. 지금 중기부나 정부나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접근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 현대기아만 대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렌트카 업체도 있고 뭐 AJ 셀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카가 됐든 네. 오토플러스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장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던진 거는 그냥 이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그냥 반씩 나눠 먹자. 제가 원래 이제 먹던 게 한 그릇인데 그럼 그 한 그릇 반 그릇 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또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 고객들이 타던 중고차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신차하고 중고차의 리사이클링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소비자가 보통 올 때 내가 끌던 차를 가지고 와서 이걸 처리를 해서 상쇄시켜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지고 와서 신차 살 때 이 중고차를 처리해 주세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차하고 중고차가 중고차 될 수 있고 중고차가 신차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입할 때 그런 것들을 칼로 물베듯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매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차 중에서 아까도 이제 김재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수면 위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매입할 때 구조를 어떻게 투명성을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칼로 물베듯 자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글로비스 경매장에서 상당 부분들 진행을 하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작년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글로비스는 경매장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 이윤이 붙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의 단가가 높아지고 네.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뿌려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니네가 필요한 인증 중고차 매입할 때 필요한 차들 빼놓고 나머지들은 뿌릴 때 이윤을 붙이지 말라. 이런 네. 부분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윤을 붙이지 않고 꼭 경매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가 나왔었고 저도 그거를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매입 구조의 투명성을 아까 검증 기관을 통해서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거래, 당사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한 6대4 정도로 돼 있는데 위장 당사자 거래 등 이런 구분이 지금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에서 나오는 것들도 중간에 개인 거래로 위장돼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거든요. 네네. 또 예전만 하더라도 경매 시장에서 글로비스 같은 데서 경매를 할 때 개인이 차를 경매 시장에다 내놓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경매 시장에서 소매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B2B로 법적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앞에 딜러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매입할 때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의무화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너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렌탈 업체나 이런 데가 다 들어와 가지고 B2C까지 다 들어오면서 소매까지도 원래 이거의 소매 기능은 딜러들의 역할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법적인 부분들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미지정이 되면서 대기업이 너무나도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작년에 치열하게 좀 얘기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결정을 지었으면은 지금은 미지정이 된 상태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한꺼번에 노출이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도 좁아지고 네. 입지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게 좀 더더욱 아쉽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저도 자장을 보면서 좀 더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중기부에다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도 알아볼 겸 제가 직접 경기도의 중고차 매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보기에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보유한 차량만 3만 7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중고차 거래는 약 한 256만 대 정도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고차 매장에 상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상품으로 파는 차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24만 대,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124만 대 중에 한 40% 정도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딜러는 6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경기도 내 딜러가 1만 3천여 명. 그중에 5,500여 명이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담 같은 말씀입니다만 예전에는 수원 특산물이 수원 치킨하고요. 수원 양념통닭하고 수원 중고차가 아마도 수원에서 가장 큰 특산물이 되지 않을까. 수원하면 중고차일 정도로 수원 중고차 매매는 활발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거래가 줄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중고차는 경기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차, 트럭, 이런 생계형 차량, SUV, 구형 SUV 등등 생계형 차량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상담만 하시고 차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함께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금액은 특정 부류의 차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노후된 차들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고철이 수입되지 않으면서 폐차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령 폐차장에서 30만 원 주던 차를 지금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폐차비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량이 아주 많은 노후된 차량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랐으니 중고차 딜러들 수입도 좋아졌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중고차 업체들 재미있겠네. 정반대입니다. 들어올 때 더 비싸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유통업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쓰던 차가 저희들을 거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은 그렇게 업자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고차 시장도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출 규제도 심해졌고요. 중고차 사는 것도 DTI 규제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심해졌고. 중고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하니 딜러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40%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 딜러분들 또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마음먹고 진출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딜러분들께서는 버텨내질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대기업의 독점 권력화가 결국은 서민들로서는 큰 데미지로 작용하게 될 거다라는 전체적인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자동차 생산에서 중고차 매입, 차량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차 한 대를 팔 때 남는 이윤이 해마다 줄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06년도에 그때 당시 수치적으로 따졌으면 뭐 6%, 7% 정도 마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빼고 나면 2%, 3% 마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00만 원 들여서 상품화를 하고 다 하고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남는 겁니다. 언젠가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왜 코로나로 가뜩이나 안 좋은 지금이냐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이 중고차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을 살 권리를 찾아주고 그거를 해놓고 들어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라는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생산된 지 1년에서 3년 된 수익성 높은 중고차를 싹쓸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딜러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소식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하면 그러니까 판매율은 대략 3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손님들께서 찾아오시는 방문율 자체가 아무래도 대기업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는 좀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뭐가 좀 낫지 않을까? 뭐가 좀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 차 상태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많이 크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딜러들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중고차와 관련된 영세 업체들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세 업체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광택집, 외판집, 카센터, 세차장 이런 곳들인데 엄청 열악하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는 그런 물량들이 다 뺏기게 되면 여기 있는 업체들 다 줄도산이에요.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어떤 반응일까? 대기업이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질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대기업에서 더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중고차를 팔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신뢰였습니다. 허위 매물에 자동차 상태를 속여 파는 일부 딜러들이 시장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딜러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수원 지부 같은 경우는 지부 차원에서도 허위 매물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원증을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 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부의 그런 딜러들 때문에 그렇고 또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절대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절대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중고차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눈으로 보면 일부 자격 미달 딜러들 때문에 중고차 시장은 자정 노력이 시급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고차 딜러를 사기꾼 취급하는 그런 여론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같이 그렇게 매도된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쁜 현실입니다. 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은 이미 결정된 사안. 중고차 판매 업체도 지금 상황이 갑갑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종사원으로 한 20년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뼈아픈 자성이 있고요. 김 교수님,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진출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뭐 실태조사 나온 거 보면은 약 70% 정도가 이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중고차를 살 때 재래시장이나 아니면은 할인점에서 샀는데 이제는 백화점에서 사고 싶다. 수입차는 되는데 왜 이 국산차는 안 되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작년에 상생협력위원회에서도 양쪽이 참가를 해서 또 국토부 중기부 담당 과장이 의무 참석을 했었지만은 또 한 가지 얘기가 왜 소비자 단체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났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양쪽이 민감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소비자 단체 넣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 진출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10년 전에 수입차 업체가 이미 들어와서 인증 중고차 하고 있고 또 SK인카나 K카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시장에서 완성차 업계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직접적인 법은 선진국에서 지금 없거든요. 이미 열려서 생애 주기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소비자들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명분을 보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때 동반성장위원회 지정할 때도 제가 동반이 자문을 해줬었어요. 미지정을 지정을 할 때요. 이제 그런 부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참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좀 더 쇄신을 내서 좀 더 선진적으로 나왔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 어떤 흐름의 측면에서는 이 완성차 업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독과점에 의한 골목 상권의 피해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또 검증의 방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한테 한국중고차협회를 구체적으로 제가 몇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미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단체가 산하로 들어오니까 걱정해서 걱정하지 말라. 일단 방법은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위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검증 방법 또 안 되는 것은 치열하게 안 해서 싸울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준다면 좀 더 늦추고 좀 더 치열하게 해주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 사업 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개입이 돼서 네. 좀 더 치열하게 해주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미 열린 상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하게 대기업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좀 완성차업기만 들어오는 개념과 좀 틀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막아주느냐, 이것도 앞으로 관점 중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비자에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그 똑같은 현대의 하나의 어떤 차량을 구입할 때도 전 시장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다 다르고 어떤 영업사원의 응대 태도라든가 어떤 그 만족감을 받는 그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대 인증중고사보다 똑같은 어떤 1000km 탄 차가 현대에도 있고 뭐 이런 저희 중고차 시장에도 있다고 하면 분명히 비교 견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인증중고사분은 7에서 한 10%, 최소 한 5%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쇼윈도 이런 데서 백화점 어떤 분위기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소비자 입장분들에서는 비싸면 안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좀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조금 뭐 발전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 한계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그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는 뭐 인증 중고차에 대한 것들, 뭐 제도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제도나 법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 나라의 시스템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국산 제작사들이 딜러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접 직영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판매 노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수입차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는 이미 딜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미국과 유럽이 뭐 최소 15%에서 한 30% 이상 뭐 이 정도까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시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로가 선진용으로 소비자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제시를 하면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군데에서 나눠 먹으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같은 데는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이 기업 윤리에 대한 것들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중고차 분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또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허위 미끼 매물 등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크고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낙후되고 후진적인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쇄신을 정부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완성체업계가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선진용으로 끌고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소비자들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이 중고차 분야가 가장 크게 변화가 몇 년 사이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사업 구조도 틀려질 것이고 구태의연하는 방법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골목 상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이 사업조정권이 좀 남아있다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사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한다면은 좀 더 나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판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진출로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도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단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 모두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상생의 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